방송 대체 불가 정봉주의 정치쇼 정봉주입니다.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 10월 4일 수요일 한가위 아침입니다. 자, 지금 이 시간쯤이면 다들 차례는 끝냈겠죠? 오늘 새벽부터 지금까지 제일 바빴던 분들, 대한민국 며느리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우리가요, 이게 나라냐 이렇게 외치면서 이게 나라다 한 번에 바꿔낸 엄청난 국민입니다. 이번 추석 연휴에서는 이게 명절이냐 외치는 여성분들이 이게 명절이다 감탄하실 수 있도록 우리 남성들, 남편들, 아버지, 남동생, 오빠들 한번 바꿔봅시다. 정봉재 정치쇼 한가위 그 날이어서인지요 함께 해주는 분들이 많습니다. 대한민국 물관리 50년 K-워터 한국수자원공사. 자, 10월 4일 일부 추석날이죠. 추석 밥상 이야기. 아하, 따끈따끈한. 자, 함께 하실 분 맛 칼럼니스트 황교익 씨. 요즘 예. 핫해요. 뜨거워요. 뭐가 핫하? 핫한 인물이에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 황교익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뭐 방송에서 뜨고 있던데. 예. 살짝 쉬고 2부 들어간다 그러던데. 시즌 2. 그 방송이요. 예. 그 방송 이전에도 이미 뭐 알만한 사람은 다 아는데요. 핫하다고 그래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는. 예전에 온라인에서 이 맛 갖고 좀 할 때 살짝 실패 한번 했었는데 첫 방은 어떤 그 옛날 얘기 있습니다. 온라인 예. 그것도 꽤 많은 그 팟캐스트 말씀하시는 그렇죠. 거죠. 지금 저기 들어가신 분하고 같이. 그렇죠. 그때 뭐 아주 굉장히 그 히트 쳤는데요. 박현아 씨하고 같이 했었죠. 그때. 그랬나요? 예. 알겠습니다. 괜찮았죠. 자, 음식 문헌 연구자 고영 씨. 예, 안녕하십니까, 고영입니다. 저는 오늘 처음 뵙는데 음식 문헌 연구자는 뭐예요? 음식 문헌을 연구를 하는 거죠. 문헌이라 그러면은 고서를 보면서. 고서도 있지만 예. 사실은 음식에 관한 문화 정보들이 담긴 모든 것이 문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영화도 문헌에 들어갈 수 있고요. 어허. 영화 속 먹는 장면 중요한 문헌이죠. 예. 또 드라마 속 먹는 장면 중요한 장면이죠. 예. 또 잡지, 신문에 올라가 있는 수많은 먹는 얘기가 다 저한테는 중요한 문헌입니다. 야, 근데 우리 고영 씨 얘기를 들어보니까 저 고영 씨 저 말 때문에 예. 제가 제 그 블로그나 페이스북에 걸리는 아주 악성 댓글이 있잖아요. 예. 어떤? 그걸 지우지를 못해요. 악성 댓글 그것도 문헌이다. 예, 맞습니다. 악성 댓글도 문헌입니다. 사람이 음식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했다. 그 반응의 흔적, 문자로 남은 흔적도 중요한 문헌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제가 지우지를 못해요. 잘 보존해 두셔야 됩니다. 보존해. 근데 저는요. 예. 어떻게 맛 칼럼니스트가 어떻게 되셨어요? 그냥 뭐 생계 수단이죠. 뭐 저는 뭐 음식, 뭐 식품영양학이나 뭐 조리, 뭐 요리사 이거는 아니고 예. 원래 이제 글을 쓰는 전문가인데 글쟁이죠. 글쟁이가 영역이 다양하게 있지 않습니까? 예. 뭐 정치 뭐 평론하는 분 있고 미술 평론, 영화 평론 뭐 다양하게 있는데 뭐 그 중에 그러니까 음식과 관련되는 글을 전문으로 이제 쓰는 직업을 가지고 있는 거죠. 이런 일로 상계를 그러니까 이 일로 상계를 유지를 할 수 있는 그 정도 위치에 오르는 경우가 사실 드물거든요. 예. 제가 이제 그 첫 케이스니까 사람들이 많이 1호에 우리나라에서 맛 칼럼니스트? 이제 마칼럼스라는 이름으로 활동하면서 생계를 유지하는 1호라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집이 예. 음식점을 한 30년 했거든요. 우리 집이. 그래요? 예. 무슨 음식점? 중식이요. 그러시구나. 그래서 저는 그 이후에 생계수단으로 음식점을 하면 다 성공을 해요. 음식점 또 하세요? 예, 지금도 하고 있어요. 그래요? 예. 어떤 한식. 그래요? 지금 이제 청담동에서 벙커에서 점심만 파는데 점심에 한 200명 와서 먹어요. 와, 그러면 뭐 꽤 괜찮은데요, 수익이. 일단 재료 좋고 가격 싸니까 뭐 무조건 먹는 거죠. 그래요. 한번 가보겠습니다. 진짜 저는 막 맛 칼럼니스트 이런 게 하고 싶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걸 하고 싶어 해요. 예, 근데 못하죠. 왜냐하면 황교익 씨처럼 능력이 없어서. 그 음식을 많이 먹어본다고 해서 아는 것은 아니거든요. 예. 그 음식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있게 알려 그러면 공부의 범위가 좀 복잡해요. 그러니까 그 잡학이 우선이거든요. 그래서 그 잡학을 채워 넣는 데까지 시간이 많이 걸리죠. 알겠습니다. 그래서 쉽지 않다. 그렇죠. 그러니까 내 영역 내 나와바리 침해갖고 먹으려고 하지 말고 혼자 잘 먹고 잘 살아라. 그건 아니에요. 이런 것은 가끔 이거 오해를 사거든요.
그러니까 음식 글쟁이라는 영역이 이렇게 새로 만들어지듯이 다른 영역에서도 그 글쟁이들이 영역을 만들 그 곳이 많다. 그래서 그런 영역을 새롭게 만드는 게 오히려 더 맞습니다. 생존을 위해서 더 유리하다. 알겠습니다. 고용 씨 예. 그럼 미식가예요? 저 미식가라고 물어보면 저는 대답하기 굉장히 곤란합니다. 저는 왜냐하면 맛있는 말씀하시는 것 하나하나가 문헌이기 때문에. 예, 그것도 마찬가지고 아까 뭐 중식당을 했었다라든가 예. 지금 한식당을 한다는 그 말씀도 저한테는 굉장히 깊이 와서 꽂혔어요. 벌써. 그래요? 이분은 30년간 어떤 집안에 중식 관련된 거래 명세서가 남아 있을까? 그 변하는 물가에 대해서는 어떤 반응과 월급과 예. 그런 변동 관계를 보일까? 그건 그다음에 촉은 예민한 것 같아요, 제가. 예. 그러면 지금 한식집에서도 하신다면서 그런 말씀하셨죠. 재료가 좋고 싸니까 잘 될 수밖에 없다라는 표현. 예.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열쇠 말이에요. 재료가 좋은데 어떻게 싸죠? 이거 풀어내는 것도 그렇게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돈을 안 남기려고 그러니까 싸요. 예. 지금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하한 선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좋다라고 한손 하는 안 무너뜨리고. 좋은 재료라고 하는 것의 기준은 또 무엇일까? 이런 것들 보통 사람들하고 맞아떨어지지 않으면 이 대중음식점은 있을 수가 없잖아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의 맞아요. 평균적인 감수성이라고 하는 것을 바라볼 때 가장 중요한 게 사실은 지금 거래 명세표, 그다음에 직원들 월급, 이런 문헌, 것들이죠. 문헌. 예, 이게 다 문헌입니다. 그렇죠. 예. 이게 우리 뭐 좋은 재료 이렇게 이야기했지만은 그 좋은 재료 실제 내용이 뭐냔 말입니다. 그렇죠. 시장에 가서 이렇게 그 물가들을 알아보면, 그러니까 예. 쉽게 말해서 광어 하나만 보더라도 노량진 시장에 같은 크기 광어가 한 5종 정도 존재해요. 예. 최상급과 최하급이 가격이 정말 상급은 천차만별이죠. 굉장히 비싸죠. 근데 하급은 상상하지 못할 정도로 싸고요. 예. 그래서 좋은 재료라는 게 그러면 두 번째, 세 번째 최하찌는 아니냐? 아니면 제일 위에 있는 이걸 말하는 거냐? 좀 다르죠. 예. 그런 게. 아까 미식가냐고 물어보셔서 자꾸 말이 길어졌습니다. 저는 이제 미식가라고 하는 질문 받으면 속으로 그렇게 생각하죠. 나는 맛있는 걸 좋아하는 사람인 것은 틀림없다. 틀림없다. 그러나 맛있는 것 먹기 굉장히 힘든 시대에 살고 있음을 더 생각한다. 그 정도가 제 일인 것 같습니다. 멋있어. 알겠습니다. 역시 문헌적으로 하시네. 황교익 선생님 어떻게 네. 불러야 돼요? 황교익 씨 그럼 좀 기분 나쁘잖아요. 아니요, 괜찮아요. 그래서 시 좋아요? 좋습니다. 예. 네. 보통 이제 정치인들이나 네. 그 기자들은 추석이면 연휴가 기니까 추석 밥상에 담긴 민심, 설 민심 이런 거 갖고 기획 기사를 쫙 쓰거든요. 그러나요? 예, 그렇게 쓰는데 밥상에서 추석 그 식사 자리에서 오래간만에 만난 사람들이 정치 얘기를 한다. 그러면서 추석 민심이 어디로 갈 것이냐 하고 쭉 쓰는데 그런 경우가 많죠. 예, 근데 이제 궁금한 게 정말 요즘도 추석 때 모이면은 정치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죠. 아마 올해 추석은 조금 그 정치 이야기가 좀 덜 할 것 같아요. 지금 뭐 문재인 대통령이 워낙 잘하시니까 예. 뭐 정치 이슈는 별로 없을 것 같고 북한 이슈가 좀 있을 것 같고. 그죠. 그러니까 미국과 중국, 뭐 러시아 이런 관계, 국제 관계에 관련되는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지 않을까. 예. 뭐 국내 정치 이야기는 그렇게 큰 이슈들이 없을 것 같아요. 밥상에서 정치 얘기가 왜 중요하죠, 근데? 우리가 먹는 게 그 정치니까. 정치에 의해서 결정이 돼요. 밥이 곧 정치거든요. 이 추석의 상차림 이것도 이게 정치가 많은 부분을 관여를 하고 있다라고 저는 봐요. 지금 우리가 먹는 그 아침에 지금 다들 그 추석이니까 뭐 예. 차례상들 했을 겁니다. 그 차례상이 왜 만들어졌는가 그걸 계속해서 유지하는 까닭이 무엇인가를 조금 긴밀히 들여다보면 정치가 그렇게 만든 것일 수도 있다라고도 볼 수가 있어요. 예. 우리는 왜 유교의 그렇죠. 컨셉을 국민의 일상의 명절의 것으로 이렇게 딱 가지고 있는가. 우리는 민주공화국인데 국가에서 왜 추석에 그 추석 예. 상차림에 관련되는 물가 자료를 왜 내놓는가 뭐 이런 것들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아하. 생각 안 해보던 거네요, 진짜. 그 유교에서는 원래 그 차례라는 그 법도 자체가 그러니까 유교식의 조상을 모시는 조상을 기리는 방법이거든요. 각 나라마다 조상을 기리는 방법은 다 있어요. 예. 뭐 산소에 가든가 아니면 모여서 뭐 기도를 하든가
인간은 조상을 기린다라는 것은 다 거의 본능이죠. 다 그 지역과 문화와 종교와 기타 등등에 따라서 그 양상만 다를 뿐이에요. 형태만 다를 뿐이죠. 그런데 우리 지금 대한민국에서 조상을 기리는 방법은 유교식의 율법에 따른 것으로 그렇게 하고 있는 거죠. 예. 이 유교식의 율법에 따르는 것이 조선에서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렇게 내려오는 것이다. 그런 부분을 갖다가 이제 전통이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어요. 그거는 일상에서 그렇게 그냥 내려오는 것이면 그냥 그렇게 봐넘기도 되는 거죠. 그런데 국가에서 이런 식으로 차례상을 차리는 게 적절하지 않느냐 하고 모범적인 그런 상차림을 보여주고 거기에 들어가는 돈이 얼마다 하고 이렇게 자료를 내놓는 것은 국가에서 그 유교식의 의례를 장려하는 이런 모습처럼 보일 수가 있는 거죠. 실제로 박정희 정권 때 사실 이런 것을 그 장려한 것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박정희 정부는 사실 뭐 민주공화정이라고 할 수가 없죠. 그렇죠. 거의 왕국이죠. 예. 그러니까 왕은 강조하는 게 충이죠. 충. 너 나는 왕이니까 국민들은 충성해야 돼. 예. 근데 이 충을 강조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효를 갖다 붙이죠. 충효 사상. 예. 우리 흔히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효는 밥상에 그게 나오고 있다. 원래 인간이면 자연으로 가지는 본능이에요. 효는. 예. 부모를 공양해야 된다. 이거는 모든 인간이 가지는 거죠. 그 본능의 마음에다가 충이라는 것을 갖다 붙이는 거죠. 충은 사실 본능의 부분이 아니죠. 예. 권력자에 대한 그 섬김과 권력자가 지배하는 요 구조의 일을 갖다 충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충효라고 이렇게 붙이는 것으로 왕이 당연히 지배하는 것으로 합리화하고. 여기라. 나를 어버이처럼 알겠습니다. 섬기라 하는 근데 황 것이 선생님. 그 부분은 굉장히 중요해요. 예. 우리 우리 고영 씨 얘기도 좀 듣고 중요한 얘기 계속하면 안 될까요? 지금 졸고 계세요 여기서. 그래요? 죄송합니다. 이 명절 그 추석 첫날 이렇게 말씀 많은 분하고 같이 모셔갖고 좋은 말씀을 들으니까 들을수록 더 좋습니다. 이거 한 방 훅 가는 건데요. 맞아요. 예. 아니 그런데 궁금한 게 예. 추석 때 이제 부모님들 이렇게 용돈 드리고 설세라고 드리면서 꼭 부탁드리고 싶은 하면서 뭐라 하냐면 어머니 오늘 좀 줄이세요. 다 음식 남잖아요. 그렇지. 그 얘기는 안 빠진 적이 없죠. 그렇죠. 예. 그런데 또 해놓고 보면 상에 차례상에 이걸 제대로 못 남고 막 부족하단 말이에요 상이. 왜 그렇게 이게 저는 심하게 차려야 돼요? 이렇게 심하게 차리라고 누가 얘기를 했으며 이 심하게 차리는 것이 예법에 맞다는 소리를 누가 처음 했는지 저도 궁금합니다. 황교익 씨가 한 것 같은데요. 그 처음의 부분이 대충 이제 그 조선 말쯤에 그런 관념이 조선 만들고 말쯤에 점점 화려해지긴 해요. 그렇죠. 차례가 그러니까 추석이 조금 더 화려해지고 보다 화려해지는 조짐은 보입니다. 아는 분들끼리 만나니까 이게 좀 말이 되네. 조선 말서부터 화려해진 조금씩 이유는 화려해질 이유는 살짝 집안 자랑이 껴 있습니다. 집안 자랑을 하려고 하니까 그 말하자면은 했던 것 중에 하나가 거대한 문집을 갖다가 간행하는 것도 있고요. 중국에서 이렇게 거하게 차리는 게 사실은 과시하면서 자기 세력을 보이는. 그렇죠. 그렇죠. 우리가 이만큼 무언가 우리가 토지 생산도 이만큼 된다. 나 대단한 지주다. 나 이거를 대대손손 물려가줄 정도 되니까 우리 집 보고 좀 부러워해라 하는 그런 마음들이 좀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조선 말기에도 차례상 화려해지는 것하고 동시에 어떤 관념들이 있냐면은 남의 집 앞에서 차례상 제사상 자랑하는 거 아니다 하는 관념도 또 같이 자랐어요. 근데 어떻게 전해온 건 화려해진 상차림밖에 없고 남의 집 앞에서 차례상 제사상 자랑하는 것 아니다 하는 삼가하는 마음은 왜 전해오지 않는지 그게 저는 더 궁금한 거죠. 아니 지금 이게 뭐 유교 경전 이런 거보다도 이제 아까 이 그 차례상 이런 등등이 박정희 시절에 좀 권장됐던 거 아닌가라고 하는 것은 근거가 있는 건가요? 아니면은 그 충효 사상에 그 조선의 그 유교식의 예법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뭐 유교식이니까 유교식의 의뢰로 이렇게 정리되어 있는 책자가 원래 뭐 주작아래라는 책자거든요. 거기에서 이제 제사상을 어떻게 차리라 하는 게 기본적으로 나와요. 근데 그게 밤, 배, 뭐 조기 놓고 뭐 놓고 이런 거 없어요. 그냥 포, 채 뭐 해서 간단하게 몇 가지의 상차림만 그 계절에 많이 나오는 것으로 그냥 올리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근데 그게 조선에서는 지켜졌던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조선 말에 와서 이제 그게 깨져 나가거든요. 그걸 그러면서부터 화려해지기 시작. 그렇죠. 크게 차리면서 그렇게 모양이 너무 크게들 많이 차리니까 일제에서도 거기에 대한 단속들은 들어가요. 그러니까 조금 관원상제에 대한 것이 낭비가 많다. 그래서 좀 음식도 줄이고 뭐 이렇게 하자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런데 그걸 좀 본격적으로 그걸 그 집에서 먹는 음식에 의뢰에 대한 것을 간섭하기 시작하는 게 이제 박정희 정부죠. 그런데 그 박정희 정부 때 그냥 그 의뢰에 대해서 그냥 낭비하지 마라 이렇게만 하면 끝나는 일인데 그걸 이런 식으로 밥상을 이런 식으로 차례상을 제사상을 차리라 하고 이렇게 모형을 만들어요. 샘플을 주고 했었잖아요. 그때. 그렇죠. 그래서 그대로 차려야 되는 것처럼 이렇게 딱 자리를 잡기 시작하는 게 박정희 정부 때라고 봐야 되는 거죠. 예. 자, 고영 씨, 차례상 본래 의미가 뭐예요? 예, 차례상의 기본을 생각할 때 우리는 추석을 또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그렇죠. 있겠죠. 기제사하고 이제 차례는 좀 다른 거니까요. 추석이 어떤 날입니까? 추석은 추수감사절이 아니에요. 본격적인 수확을 앞두고 1년에 딱 한 번, 1년의 절반 넘어서 딱 한 번 공동체가 제대로 쉴 수 있는 순간입니다. 그때 제대로 쉬면서 조상님 우리가 봄에 농사 시작해서 1년 중에 절반을 넘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를 소박하게 알린 다음 공동체가 다 함께 쉬는 날입니다. 그때 올리는 차례상이 어떻게 화려할 수가 있습니까? 그때 나오는 작물이라는 게 겨우 벼도 말입니다. 조생벼 아니면 우짜란 올벼 정도 따가지고 그렇지. 음식을 하고 술을 담고 그 정도로 해서 상 차리고 그때 나는 과실이 있다 그러면 한두 가지 떡을 하게 된다면 한두 가지 하면 좋다 그 정도였어요. 어떤 조선시대의 명문가도 다 그렇게 지내왔고 그렇게 간소하게 차례상 지내라고 해왔습니다. 추석에 송편을 하는 거죠. 추석에 송편하죠. 송편 좋죠. 그 전통적으로는 올벼 송편을 해왔죠. 그러니까 그 올벼 송편이라는 게 그 올벼는 아직 벼가 다 익지 않은 거예요. 아하. 다 익지 않은 상태의 나락을 털어가지고 그것을 쪄서 말려서 탈곡을 하면 그게 그 쌀알이 웬만큼 만들어져요. 그걸로 해서 이제 송편을 빚는 거죠. 그래서 추석에는 오래 송편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추석이 추수감사절이 아닌 이유도 이게 있는 거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미국식 추수감사절처럼 오해를 하거든. 예. 이해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게 근대 이게 만들어진 오해였었네. 근데 만들어진 거죠. 추수감사절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 이것도 기독교단으로 한해서 보더라도 북미에만 있는 풍습이죠. 전 세계 기독교단을 따져보면 북미에만 근데 있고. 고용 씨 중요한 게 잘 알기 위해서는 먹고 살아야 되니까 광고를 들어야 돼요. 광고 듣고 2부 들어오겠습니다. 순서 들어오겠습니다. 자, 추석날 차례 잘 지내셨죠? 차례 잘 지내고 잘 먹고 잘 사는 법 지금 맛칼럼니스트 황교익 씨 그리고 음식문화 문헌연구자 고영 씨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막상 추석을 들여다보니까 추석 차례를 들여다보니까 이런 얘기가 있었네? 이렇게 심오한 얘기가 있었네? 그냥 무심코 지나가다가 근데 이제 아까 중요한 얘기가 꼭 이렇게 뻑적지근하게 차려야 되냐. 근데 슬금슬금 일부 마지막 쪽 오니까 거하게 차릴 이유가 하나도 없어진 거예요. 없죠. 거하게 차리는 조선 후반부의 문화는 있었는데 차례상 잘 차리는 거 자랑하지 마라. 이 문화는 왜 사라졌냐? 예, 저도 정말 궁금한 게 이 점인데요. 저는 이것이 근대의 대중 매체하고 결합해서 거하게 차리는 쪽으로만 소비와 과시 쪽으로만 발전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또 일부 그런 것도 있어요. 우리는 아직 그 유교의 관념들을 완전히 벗어나지 못한 상태에서 제일 살고 흔적이 있어요. 많이 남은 나라라고 예, 하잖아요. 동감합니다. 예. 다 양반이래요. 조선의 초기의 그 지배 계급들 양반이라고 하는 지배 계급들이 한 10%밖에 안 되거든요. 근데 조선 말기에 들어와서 한 70%까지 늘어나요. 양반이요? 네. 전 국민의 양반, 전 백성의 양반아야? 70%. 그러니까 그 이유가 뭐 양반만 자식을 많이 낳아서 그런 게 아니라
조선이라는 그 국가를 운영을 하는 그 체제가 엉망이었기 때문이죠. 양반은 군대를 안 가요. 아하. 전 세계에 그 지배 계급이 그 군역을 피하는 나라가 아마 조선밖에 없지 않았는가. 자, 얼마 전에 싶어요. 영화도 나왔었어요. 예. 대신 이 예, 돈 노비들이 내고 돈 내고 대신 그렇죠. 돈 받고 군역을 대신해 주는 그 영화도 그렇죠. 한번 나왔었죠. 그래서 뭐 조선은 뭐 하루 건너 뭐 그냥 야. 전쟁이니까 그냥 그 전쟁을 피하기 위해서 가장 좋은 방법은 양반 노릇하는 거죠. 나 양반이야. 근데 양반이 그렇게 막 늘어나요. 양반이 해야 될 일 중에 하나가 제사 지내는 거거든요. 나는 양반이다 하고 그 조선 말 다음에 일제강점기 한국 전쟁 그리고 거치고 난 다음에 이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들이 양반 아닌 사람이 없습니다. 아, 싸울 다 양반이라 싸울 때도 그래요. 이 양반이 예. 근데 조선 초기의 것으로 보자 그러면 우리 국민의 90%는 사실 그냥 상민들의 자식이거든요. 양반 아니에요. 예. 그래서 강연장에서 가끔 이런 이야기를 해요. 우리 90% 정도는 우리 쌍놈입니다. 쌍놈 선언합시다. 손 한번 들어보시죠. 자, 쌍놈이에요. 아무도 안 드세요. 다들 양반이려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죠. 이 차례상이 그렇게 많은 음식들을 올리고 뭐 과시하는 듯한 이런 것의 상차림이 계속 유지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양반임을 우리 안에 아직도 유교의 그 관습들을 가지고 살고 있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거하게 상차릴 때 꼭 우리가 따지는 거 있죠. 홍동백서 조율리 씨. 네. 두 가지 꼭 따지죠. 그런데 거꾸로 물어보고 싶어요. 홍동백서 조율 이시를 가지고 예. 과일을 놓는다면 서로 모순되지 않아요? 색깔로 보면? 그런가? 그렇죠. 색깔로 보면 모순이 되죠. 붉은 게 동쪽이고 예. 하얀 게 서쪽. 이면은 예. 두 개가 이게 서로 이렇게 서로 배치되는 모순이 거야. 되죠. 예, 서로가 배치되는 거야. 배치가 되는 거죠. 네, 그런 점부터 시작해가지고 도대체 이 소리를 누가 했는지 저도 궁금합니다. 아하. 저도 찾아봤는데 이런 소리를 주장한 유학자는 존재하지 않아요. 지금 이 질문은 무슨 질문하고 똑같으냐 하면 누군가 갑자기 튀어나와서 내가 외계인을 만났다 같은 소리예요. 그럼 내가 외계인을 만났다고 주장한 다음에 내가 외계인과 만난 적이 없음을 네가 증명하라라고 하는 질문 같은 거예요. 주자가래에도 사례편람에도 그런 얘기는 없습니다. 오. 다만 이렇게 상을 차리면 어떻겠느냐라는 제안 안내쯤이 남아 있을 뿐입니다. 아, 요런 안내는 남아 있어요? 아니, 그 안내에 이런 것도 이렇게 없죠. 그런 것도 없어요? 없어요. 이거 하나 분명하게 똑같네. 적시한 적도 없어요. 발표 없어요. 명령 작업인데 발표가 된 거네. 아, 그 비유하고 뭐 저는 맞다고 생각하는데 여기 정치쇼지. 그러니까 쉽게 아니 말해서 이걸 얘기한 사람이 없는데 홍동백서 조율리 씨가 남아 있어. 집안 자랑을 하고 싶어서 규범화된 모를 우리는 대대로 물려받았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었을 거예요. 이런 것을 이제 가가래라 그러죠. 예. 그러니까 이 앞에 제가 조선에서는 한 10% 정도 양반밖에 양반, 없었는데 예. 다 70% 됐다 그랬잖아요. 그 70% 갑자기 이제 양반 행세를 해야 되는데 이제 제사 차례를 지내야 되는 거죠. 그걸 몰라 어떻게 차리는지. 그래서 옆집에 가가지고 어떻게 차리는가 그걸 갖다가 뺏겨 와요. 그래서 거기서 오답을 감은 썼는데 여기 뭐요 감은 여기 뭐 요렇게 이제 뭐 오. 그래서 홍동백서 조율 이시 뭐 의동 육서 막 이런 걸 막 만들어요. 그걸 오. 그래서 그걸 화려하게 차리기 위해서 저쪽에서 오답을 만들었는데 오답이 왔고 또 거짓 오답이 되고. 화려하게 차리는 데다가 우리 예. 집에는 전통적으로 이런 규범을 지켜왔다라는 걸 과시하자면은 뭔가 이렇게 짜임새가 예. 있는 틀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그런 얘기들을 누군가가 했을 텐데 그 누군가가 했던 낭설이 대중 매체와 손잡고 꼭 지켜야 될 규약처럼 굳어진 것. 예. 이게 오늘날의 홍동백서고 뭐 조윤희 씨 하는 말들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겠네. 이제 우리 아들 때는 피동치서. 예, 가능하죠. 피자는 동쪽에 치킨은 서쪽에. 누가 먼저 그걸 만드는 거야. 만들면 돼요. 예, 21세기에는 이렇게 돼. 피동치서. 예. 예. 누군가가 만들겠지만 이것을 규범화하고 남들한테 이걸 지키라고 강요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날 옆집에서 어떤 사람이 와서 보니까 야 치킨 넣고 피자 하는데 그럴싸해 보여. 그리고 꼭 술은
맥주. 그래서 여기서 치맥이. 맞습니다. 아까 가가레를 네. 재밌게 풀어주셨는데요. 예. 다른 뜻으로 생각하면 가가레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집집마다 저마다의 예법대로 명절을 지내라 하는 말로 요약할 수 가가래. 있겠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차리면 어떤 사람들은 근본도 없는 집안이고 뭐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렇습니다. 근데 그게 홍콩 박사하고 양반. 조효리 씨가 근본이 없는 건데. 그것도 원래. 근본이 그게 없어요. 근본이 없어요. 사실은 오늘날 우리가 저 공화국에서 사는 시민들로서 근본이 뭡니까? 시민 정신 있는 사람이 근본 있는 사람이죠. 공화국이라니까 저 위쪽 같기도 하고 자꾸. 대한민국 민주공화국입니다. 그렇죠. 예,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고 오늘날 근본 있으면 시민 정신 있으면서 찾아야 돼요. 예. 그 그리고 조상자랑 같은 게 자랑이 아니고 잘사상 차례상 어떻게 차렸다라고 하는 규범을 우리 집은 지켜왔다라고 하는 것, 낭설을 가지고 규범을 만드는 건 근본하고 아무 상관이 그렇지. 없습니다. 그리고 뭐 그 우리가 꼭 공자에다가 근본을 붙여야 될 이유도 없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항상 뭐 공자님, 논어에 맹자님. 뭐니 뭐 예. 거기에다가 근본을 갖다 붙여요. 우리는 그거 좀 전데. 야, 그러면 송편은 반드시 올려야 되나 제사상에? 아까 차례상에? 아, 그렇죠. 선생님이- 그거 생각해 예, 봅시다. 예, 송편. 송편. 황 선생님이 아까 설명을 아니 잘 오늘 해주셨잖아요. 잠깐만요. 오늘 이미 차례상 지낸 사람들이 무척 무한해지는 듯한 느낌 막 지금 오고 있어요. 아, 그 뭐- 아니요, 가가래예요. 무한해하지 마시고 내가 할 수 있는 한에서 잘 차렸고 오. 그 안에서 최선을 다했다면 무한할 거 없습니다. 오늘 무슨 상을 차렸어도 나는 최선을 다했고 잘했다. 예, 그렇죠. 그러면 그리고 됐습니다. 자식한테 장가 가라는 얘기하고 시집 가라는 얘기하지 말고 직장 언제 들어가느냐 이런 거 묻지 말고 이제까지 열심히 살아와서 또 오늘 같이 이렇게 모일 수 있어서 모일 수 고맙다. 고맙다라고 하는 말로 덕담을 대신해야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 추석의 전통이라는 것, 뭐 설날의 전통, 우리 명절의 전통이라는 것은 흩어졌던 가족들이 다 모인다는 거예요. 가족이 모여서 우리보다 앞서 살았던 내 몸을 준, 내 마음을 준 조상들을 기린다는 것. 이게 전통이죠. 그 마음이 전통이지 어떤 음식을 차리는가 이거는 전통이 아니에요. 그 설거지는 며느리한테 맡겨놓으면 안 되죠. 설거지는 남자들이 좀 하고. 그 모든 음식은 사실 명절의 음식은 그 유교식으로 보자 예. 그러면 그 남자가 해야죠. 남자가 해야죠. 네, 유교는 남자의 종교였으니까 남자들이 다 그렇죠. 유교에서 나온 게 하고. 남존 여비사상이었으니까 그러니까. 오늘은 여성분들이 좀 하대할 수는 없지만 남자들의 문화이기 때문에 여성분들은 좀 쉬고 우리가 다 하겠다. 남자들이 해야 돼요. 아 우리가 그 방송 끝내고 가서 좀 할까요? 이 공동체 의례에서 일하는 사람한테 하인 노릇 시키는 의례는 없어요. 이거 인류학자들이 되풀이해서 지적하는 바지만 같이 놀고 같이 즐겨야 됩니다. 맞습니다. 누구를 하인 삼으면 그 의례는 오래가지 못하고 깨진다. 이게 모든 인류학의 보고입니다. 지금 소파에 누워서 TV 보고 계신 남자분들 벌떡 일어나서 주방에서 설거지하세요. 지금 놀이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근데 사실 그 추석이 아까 뭐 고영 선생은 쉬는 날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 쉬는 날이라기보다는 노는 날이죠. 노는 날. 추석은 특히 밤이 중요해요. 그 큰 달이 뜨잖아요. 예, 보름달. 원래 그 낮과 밤에 대한 관념, 오랫동안 내려오는 관념은 밤의 시간은 죽음의 시간이고 사람이 나돌아다니면 안 되고 도깨비의 시간이고 귀신의 시간이거든요. 그런데 이 밤의 시간이 인간의 시간으로 바뀔 수 있는 게 있어요. 큰 달이 뜨면 돼요. 대보름달이 추석에 달이 어마어마하게 달빛이 밝아요. 하늘도 맑고 또 달도 지구와 가까이 이렇게 붙으니까 한밤중에 보름달 아래에 서면 그냥 훤한 낮처럼 얼굴 그렇죠. 윤곽도 다 보여요. 이런 훤한 밤에 그러니까 도깨비와 귀신이 이때는 안 붙죠. 인간의 시간이 되는 거죠. 그러면 달빛 아래에 모여가지고 놀아야 되는 거죠. 술 마시고 놀아야 되는 거예요. 추석은 뭔 의미가 있느냐? 밤에 노는 날이라고 이렇게 봐야 되는 그 거죠. 추석을 영어로 얘기하면 문클럽. 달이 그래? 떴는데 놀아야 될 거 아니에요. 맞아요. 그래,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노는 것에 대한 것으로 이렇게 추석의 의미를 다시 붙이고 네. 다시 우리가 놀이를 재구성해봐야 되는 거 아닌가. 우리
지금 산업사회 이후에 노동자들이 노는 것을 우리는 만들지는 못했어요. 맞아요. 이 대한민국에서는 사실 뭐 마땅하게 놀이 축제라는 것이 없거든요. 먹고 사는데 바빠가지고 그 놀이 문화를 만들지는 못한 거죠. 예. 그 외국에 뭐 유럽이나 가까운 일본이나 다른 나라들 보면 지금 산업국가인데도 예전에 농경 사회에 있던 놀이들을 지금의 방식대로 새롭게 모양을 만들어서 정말 잘 놀거든요. 근데 우리는 외국에 나가서 그 축제하는 거 보고 그냥 보고 즐겨요. 우리는 노는 게 하나도 없고 관중이 되는구나 그냥. 그렇죠. 주체가 되지 않고. 그러면 우리식으로 노는 문화를 뭐 노는 것을 갖다가 이렇게 만들 생각들을 갖다가 지금 해야 되는 거죠. 추석날 어떻게 재미있게 놀까? 이야. 이게 정부가 해야 될 일이 이런 일이죠. 물가 자료 내놓고 이런 거 이제 하지 마시고요. 추석날 밤에 예. 어떻게 놀 것인가에 대한. 그리고 달이 떴으니까 문나이트 클럽 가갖고. 문나이트 클럽 하라고 예. 정약용의 둘째 아들 정하규는 농가원련가에서 이런 소리까지 했어요. 이제 차례를 지냈습니다. 예. 그럼 며느리 휴가를 줍니다. 며느리가 휴가를 받아서 친정으로 근친을 갑니다. 그때 시아버지가 이렇게 당부를 하죠. 중추야 밝은 달에 지기 펴고 놀고 오소. 다 밝은 달 아래서 마음껏 놀고 오라는 소리입니다. 나 닭살 돋았어. 옛날에 유학자도 그랬는데. 예. 옛날 근본 있는 집일수록 있는. 놀고 쉬었습니다. 간소했습니다. 아니 예전에 세종대왕께서 노비에게 여성 노비에게 출산휴가를 지금보다 많이 줬다는 거 아니에요. 출산휴가를 줬는데 120일인가 줬어요. 네. 그 보니까 혼자 가서 애 낳으면 안 될 것 같거든. 그냥 남자 노비도 같이 줬어요. 출산휴가를 세종대왕께서. 아니 그런데 아까 말씀하셨듯이 아주 소박하게 차리면 일손도 많이 안 가요? 그렇죠. 이제 차례를 꼭 지내야 된다라는 거. 그러니까 유교식 율법에 따른 차례가 아니라 네. 뭐 조상을 기리는 마음은 누구든지 가지고 있으니까 해외여행 가시는 분들은. 그는 뭐 외국에 미리 차례 가서도 지내고. 외국에 가서도 뭐 차례 지내도 되죠. 예. 그러니까 그 차례라는 간섭을 지금 현실에 맞게끔 좀 재구성해 볼 필요는 있는 거죠. 그렇게 많은 음식을 차릴 게 아니라 오히려 지금 이 계절에 맛있는 예. 음식들이 뭐가 있는가. 제철을 즐긴다고 생각할 때 장 보아가면서 제철도 생각하고 농민도 생각하고 주머니도 생각을 하면서 적절하게. 적절하게 할 수 있습니다. 예. 그렇죠. 그러다 어르신들 좋아하는 송편도 아주 맛있게 빚고. 맛있게 빚을 수 있죠. 맛있게 빚을 뿐만 아니라 송편 하나에 머물지 않을 생각도 해볼 수가 있죠. 자, 명절이고 휴일이 긴다 그러면 내가 먹는 거를 내 입맛에 맞게 또는 우리 집안 입맛에 맞게 해볼 수도 있잖아요. 예. 송편에도 수많은 시도가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 송편의 입자를 생각해 볼 수도 있고 소의 종류를 생각해 볼 수 있고 송편 하나에 머무는 게 아니라 우리가 과자를 왜 먹는가를 생각하면서 송편 상차림이라는 걸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죠. 송편 상차림. 예, 그냥 밥상에다 다 때려박아 버리면 그게 무슨 맛이에요. 이게 이제는 이 송편이라고 하는 것을 과자라고 하는 분류로 생각해가지고 또 떡을 송편뿐만 아니라 여러 종류의 떡을 과자 분류로 생각해서 이 과자 상차림을 어떻게 우아하게 재밌게 좀 더 맛있게 우리 집에 맞게 내 형편에 맞게 차려볼 것인가 상상하고 실행해보는 것도 예. 추석의 즐거운 놀이로 자리 잡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그게 아니 애들을 위해서요. 애들 많은 집은 또 애들이 어리면 부모님이 야 오늘 우리 요 차례상에 애들 많이 오니까 떡볶이를 만들어 좀 올리면 어떨까? 괜찮죠. 그래. 그렇죠. 그럼 애들은 그 차례상 차례 지킬 때 애들 싫어하거든요. 상 많이 차리고 어른들 중심으로 음식이 가 있으니까 예. 이제 피자, 떡볶이니 그다음 치킨 나왔고요. 꽃게 나왔고 아무거나 올리면 돼요. 아무거나 가가래 그러니까 집안에 맞게 그 가족이 다 좋아하는 음식 그걸 올리면 되죠. 그러니까 오히려 19세기의 동국세 시기 같은 문헌을 보면은 그때 문헌을 계속 추석에 보시네요. 추석에 그 떡, 예. 과자 종류로 이런 것들을 거론을 합니다. 송편은 기본이고요. 예. 인절미, 호박 시루떡, 무 시루떡, 토란단자, 밤단자. 그게 그때 당시 과자 개념이니까 추석에는 이런 것들을 차리면 참 좋더라 하는 이야기를 남기고 있어요. 지금보다 훨씬 더 풍요로워요. 인절미 좋고 네. 시루떡 좋고 토란이나 호박도 밤이 좋고. 다 재료로 쓰인 거예요. 그렇죠. 부재료로. 이게 또 명절마다 우리가 떡을 하는 이유도 그 의미를 더 크게 붙일 수가 있거든요. 이게 밥은 사실 가족끼리 이렇게 먹는 거죠. 밥을 했다고 해서 담장 넘기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떡은 하게 되면 꼭 나눠
우리가 먹을 수 있는 담장을 넘겨요. 이게 공동체의 음식이죠. 나눔의 문화네. 그렇죠. 그래서 떡을 해서 조금 자기 가족들이 먹는 것보다 조금 더 많은 양을 해서 이렇게 넘기는 거죠. 그럼 그 넘어갔던 떡 그 접시는 그릇은 또 뭔가가 담겨서 오고 하는 이런 것이 이게 일본어 예를 들면 자꾸 친일이라 그래서 제가 그런데 일본이 지일이라고 해줄게요. 그렇죠. 지일. 그 일본이 그런 것의 풍습들을 잘 유지를 하거든요. 그 달집 태우고 난 잔불에 떡을 다 이렇게 소쿠리로 이렇게 가져와서 떡을 구우면서 서로 나누고 소주 한 잔씩 마시고 하는 그 한밤중에 그 일을 하는데 우리도 옛날에 그랬어요, 사실. 옛날에 뭐 대보름날이라든지 추석날 이럴 때 달밤에 나와서 뭐 이런 행사들을 비슷하게 했었거든요. 맞아요. 애들도 놀고 우리도 그 쥐불놀이 돌리고 다 뭐 했었어요. 그런데 그걸 현대적으로 지금 도시에 맞게끔 도시 노동자의 삶에 맞게끔 새롭게 놀이 문화로 이렇게 좀 만들어내야 되는 거죠. 먹고 사느라고 바빠가지고 노는 방법을 우리가 잊었어요.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제 특히 전 부치는 거 여성분들 힘들죠. 그리고 음식 간단히 하자고 하면 환영할 분들이 여성분들인데 근데 농민분들이 추석 때 대목이잖아요. 이게 농민들이 좀 물건 좀 팔려고 그러는데 이렇게 간소히 하면 피자, 치킨, 떡볶이 하면 우리 거 못 파는데 요거 문제는 여러 가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대목이 문제가 아니라 대목만 문제가 있는 농업이 문제인 거죠. 그건 큰 문제예요. 맞습니다. 대목만 바라보는 농사를 대목도 해야 되는 거지. 대목만 바라보면 이때는 농업이 아니라 투기 비슷하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그 우리나라의 사과 배가 상당히 맛있는 정말 맛있어요. 맛있는 게 들어가는데 추석날 설날에 맞춰진 사과 배로 판매하기 위해서 저장성이 높은 신고와 부사 이 두 종류만 재배를 하게 되고 추석날 맞춰져야 되니까 지베렐린 처리를 해서 이렇게 좀 잘 익은 것처럼 보이게 하고 제대로 익지 않은 상태에서 나오니까 추석날 먹으면 맛없고 그게 1년 내내 설날 추석 안 팔리면 1년 내내 우리가 그걸 먹어야 되는 거거든요. 맛없는 과일을 먹게 될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추석 대목은 그냥 대목대로의 노릇은 해야 되지만은 추석에 모든 농산물을 이렇게 시장에 맞추지는 이런 것은 오히려 농민한테 오히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번 추석이 가장 정말 풍성하게 말풍선을 쏴주신 환교의 칼럼니스트 그다음에 음식 문헌 연구자 고영 씨 감사합니다. 인사하시고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추석 잘 쉬시기 바랍니다. 잘 노시기 바랍니다. 추석 연휴 여성분들은 좀 쉬게 하고 이제는 이 연휴 동안은 남성분들이 일 좀 해라. 그리고 모두들 오늘 저녁은 문클럽으로 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하는 뜻에서 마무리로 탑로더 댄스쇼 3부 순서 들어가겠습니다. 아까 1부에서요. 자 오늘 같은 명절날 제일 바쁜 분들이 대한민국 며느리님들이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요. 명절 연휴에 또 바쁜 분들이 있죠. 명절 고향에선 유권자들에게 눈도장 찍기 바쁜 국회의원들. 자 명절 때는 좀 여유로운 마음 가지면서 정봉재 정치쇼와 함께하는 지혜를 발휘하기를. 자 한가인 날 정봉재 정치쇼는 대한민국 물관리 50년 K-워터 한국수자원공사 활성 비타민 피로회복제 아로나민 골드 안정적 전력습니다. 천영옥 작가 전 작가의 시선 추석에도 쉬지 않고 달린다. 아하. 자 아침 차례 지냈죠. 저희가 이제 1부 2부는 잘 먹고 잘 사는 법 음식 얘기했어요. 그렇죠. 그럼 원래 음식 얘기를 작가님하고 들었어요. 해야 되는데 제가 그렇죠. 좀 먹는 거에 목숨 걸고 살아서. 알겠습니다. 자 오늘 무슨 오늘은 아무래도 이제 국회의원들은 추석을 어떻게 보낼까 은근히 너무 이제 궁금해요. 그래요. 전혀 궁금하지 않다 이런 분도 계실지도 몰라요. 근데 아니 뭐 하고 지내는지 진짜 궁금해요. 근데 그 모든 국회의원들이 사실 똑같이 지내지는 않지만은 이 명절이 이번 명절은 굉장히 길잖아요. 그래서 거의 10일이에요. 근데 보통 이제 3일 뭐 이틀 있을 때는 지역구를 돌면서 뭐 허허벌판을 다니는 거죠. 상가는 문 닫았고 사람은 없지만은 그래도 작업복 입고 막 왔다 갔다 하는 거 보여줘야 되고
많고 예. 그리고 또 지역의 유지분들 있잖아요. 예. 좀 나이 드신 어르신들 그분들이 또 전화를 하시면서 우리 집에 와서 송편이라도 드시게 막 이러세요. 그러면은 이 딱 모아놔요. 또 그분들이 이제 그 지역구 파워를 과시를 하려고 그런 데 예. 가가지고 덕담 듣고 막 이렇게 돌다가 또 이제 저녁에는 이제 추석 당일인데도 이 아침에 차를 지내신 분들이 이제 오늘 저녁 같은데 뭐 조기 축구회라든가 이런 분들이 또 모이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죠. 특히 이제 조기 축구회가 참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일요 축구회나 이런 분들이 지역에서 이제 음식점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맞아요. 지역의 그러면 자영업. 그렇죠. 그럼 또 그런 분들이 그날은 장사를 안 하지만은 조기 축구회 분들을 위해서 특별히 이 한상 차리는 경우가 있어요. 보쌈 맞아요. 살고 예. 막걸리 이렇게 하고 이러면서 저녁은 오시게 이러면 안 갈 수가 없는 거죠. 그럼요. 그리고 또 저는 조기 축구회 분들은 축구보다도 네 술 드시기 위해서 운동한다는 분들이 그렇죠. 정말 그러고 건강하세요. 예. 그래서 그분들하고 같이 또 저는 이 아버님의 영향이기도 하지만은 정말 이 세상에 사람은 다 귀하다 똑같다 이거를 제가 받아서 뭐 국회의장이 술을 주면은 마다하지만 조기 축구회 분들이나 이런 지역구 분들이 술을 주면 그걸 마다하면 저 죄의식을 느꼈어요. 그래서 저 진짜 알코올 예. 중독 직전까지 갔었어요. 예. 몸이 너무 축날 정도로. 그런데 사실 또 살짝 즐기시기도 하시잖아요. 아니 뭐 그거야 예. 또 이러면서 오는 술 막지 않고 가는 술 잡지 않는다. 아니 저는 이렇게 술 마시고 실수한 적은 없어요. 그러더라고요. 몇 시간 저하고 같이 있어도 그 상태에서 쫙 그렇죠. 그대로 가고 더 취하지도 않고 덜 취하지도 않고. 근데 이제 좀 약간 기분이 업되니까 예. 이제 해서는 이제 막 안 되는 약속을 많이 해요. 와. 우리 다음 주에 한잔 하죠. 저희 예. 집에 놀러 오세요. 아, 뭐 이런 거. 일어나서 이렇게 또 춤도 좀 추시고 그러시잖아. 그러니까. 아 참. 예. 그런 얘기 안 하기로 약속했으면서. 아니 너무 흥겨워서. 네, 저도 예. 즐거워하죠. 조기 네. 축구회 같은 데 가면 너무 좋아할 것 같아. 제가 조기 축구에서는 인기 짱이었어요. 어. 정치하면서 만나는 것보다 그냥 딱 이렇게 친구처럼 만나는 게 좋아요. 네, 그래서 이번에 조기축구회 어떤 분 자녀분 이제는 이제 제가 정치인이 아니니까 예. 자유롭게 주례도 봐줄 수 있어서 이제 오. 다음 달에 주례도 보고 그래요. 예. 자 그런데 정치인들이 그래서 네, 지역에 다니는데 저도 네. 명절 때 지역 다니면서 인사하는데 근데 사람들이 잘 없어요. 그렇죠. 사실 없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소한 모임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데를 다니다 보면은 정신이 없죠. 근데 제가 보기에는 제일 그 지역구에서 열흘 동안이 괴로운 분들은 지방의 지역구 있는 분들, 특히 먼 지역구 있는 분들 있잖아요. 그러면 제가 뭐 2박 3일에 이번에 못 빼서 죄송합니다. 이렇게 익스큐즈가 되는데 변명이 되고 핑계를 만들 수 있는데 이번은 열흘이잖아요. 열흘이야. 그럼 열흘 동안에 예를 들면 지역구가 뭐 군이나 뭐 이 산청, 청송 이런 데는 너무너무 넓어요. 지역구가. 선거 13일, 15일 동안 한 번 다 돌기도 힘들다 그러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핑계가 안 되잖아요. 아. 그래서 아마 그분들이 지금 거의 사색이 돼가지고 있다는 제가 소문을 들었고요. 다녀야 될 거 아니에요. 안 다닐 수 그렇죠. 없고. 근데 이제 2박 3일 동안 또 엄청나게 지역을 도는 분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본인이 안 돌면 이제 다음 선거에 나가려고 하는 분들이 열심히 도면서 그 정봉주라는 의원 곱빼기도 안 보이고 저는 이렇게 어르신들한테 술잔도 따르고 있는데 그 맞아요. 정봉주라는 의원은 아마도 미국 같대죠. 아마도 푸켓 같대죠. 뭐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말이 무서워서 무서워서. 현장에서 정말 그 젊은 친구들이 얘기하는 현피 예. 이거를 하는 게 지역구 의원들의 일상이에요. 예. 그래서 제가 아는 정말 성실한 지역구 의원이 계셨어요. 음. 이분이 과음과 과식을 해가지고 구급차로 실려갔어요. 명절 때? 네, 싫어해요? 싫어요. 이름도 얘기할 수 있어요. 이름 얘기하지 마세요. 네. 그리고 저도 사실은 이 지역구 활동이 아니라 그때 제가 말하자면은 비례니까 지역구는 지옥구고 비례는 천국이다 이런 네. 말도 있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대변인을 하면서 술과 그다음에 과식을 해갖고 저도 그 기자들 이제 또 선배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제가 그래도 선배잖아요. 예. 그러니까 주는 대로 이제 받고 이러면서 또 막 부어라 마셔라 이러면서 이런 기사는 쓰지 말아줘. 응? 거기서 저기 박근혜 대표가 좀 버벅거리긴 했지만은 진솔해서 그러신 거야. 또 그때는 제가 열심히 이제 예. 카바를 했잖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쓰러진 적이 있었어요. 술 드시다가
아무리 유전자가 탁월한데 뭐 합니까? 그럼요. 과음 과식에는 장사 없는 장사가 거죠. 없어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제가 이제 조절은 했죠. 그러니까 물을 계속 마시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비타민 C도 그 사전에 왕창 먹고 가고 그 다음에 나온 뒤에 뭐 여땡 888 그 회사는 저 때문에 아마 돈 많이 벌었을 거예요. 그래서 저 나름대로 술이 빨리 깨는 노하우가 굉장히 있어요. 그런데 이 명절 때 네. 지역구 안 가고 핑계대고 해외여행 가는 사람도 있나요? 그런 분들 있어요. 있어요? 가끔 분들. 근데 세상에 비밀은 없다고. 예. 그런 분들이 이제 가가지고 지역구 분들을 만나는 만나는 거예요. 거야. 이야. 진짜 그럼 오사카에서. 갔다 와갖고 다 퍼뜨릴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요새는 또 인터넷에도 올리잖아요. 사진 찍어 갖고 올리고 그런 경우도 있었어요. 그래서 지역구 의원들이 세상이 너무 무서워서 외국이 잘 못 가요. 실제로 그런 케이스가 몇 개 있었어요. 그래서 아 반갑습니다 해가지고 자기 지역구 의원은 아닌데 봉도사님 뭐 봉의원님 뭐 정의원님 오셨네요 이러면서 네. 우리 사진 찍어 해갖고 같이 사진 찍어가지고 올려. 그게 페북에 올렸는데 그게 자기 지역구에 있는 사람들도 팔로우를 해갖고 그냥 쫙 퍼진 거예요. 뭐 서울에서 정책 활동에 여념이 없다고 하더니 이렇게 문자도 놀고 보내잖아요. 있었다. 추석 때 정치 그럼요. 활동에 여념이 없습니다. 그러고 그렇죠. 그래갖고 떨어진 분들 몇 명 봤어요, 제가. 그건 무서워요. 그러네. 그러니까 참 지역구 의원들의 그 애틋한 예. 애환이라는 게 있습니다. 예. 지금도 이제 오늘은 명절 당일이니까 좀 오늘은 좀 쉬고 오늘도 그래도 블루문 가야 되나? 가야 되죠. 그리고 오늘 저녁 같은 데가 피크 타임이에요, 사실은. 그래요? 아주 친한 사람들끼리 모이거든요. 맞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런 데 가가지고 제가 막 이렇게 이 활동을 이렇게 하는데 저도 힘들면 정말 다음에 내가 150편 모아줄게 하는데 그 지역구에서 이른바 빅마우스 있잖아요. 예. 그분들 150편은 150표 정도는 아니지만 50표는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럴 때 또 얼굴을 내밀어야 됩니다. 근데 저는 발상의 전환을 하자는 얘기를 오늘 드리고 싶어요. 발상의 전환. 네, 이번에 이제 열흘 동안을 대한민국의 국회의원이 구의원이 아니잖아요. 예. 그런데 이렇게 구의원 모두를 이렇게 가면은 과연 지역구의 유권자인 나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우리 서울 시민 또는 경상도, 전라도, 제주도민 그리고 대한민국이 좋을까? 저는 이제 우리 국회의원들에게 한 이틀이나 사흘 정도는 뭐 지역구 돌면서 자신에 대해서 이 내가 몸값이 지금 어느 정도 되는지 내가 그동안에 제대로 했는지 이런 이제 평가를 받는 것도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추석 밥상에 어떤 이야기가 도는지 지역구 민심을 도는 이런 건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2, 3일은 지역구를 돌면서 자신에 대해서도 좀 예. 스스로의 이제 그 반성도 할 필요가 있고 그다음에 명절 밥상에서 정치권에 대해서 어떤 이야기가 돌며 자신이 속한 당에 대해서는 지역 구민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런 거는 분명히 할 필요가 있어요. 예. 그러나 이 프리타임이라는 거를 진정한 이 나라의 자유와 이 안전을 위해서 쓰는 것이 저는 필요하다. 그래서 웹사이트 중에 이 프랙티컬 사이콜로지라는 웹사이트가 있어요. 제가 자주 가는 웹사이트인데 거기에서 생산적으로 이런 여가 이 연휴를 프리타임을 어떻게 보내면 좋은지 여기에 대해서 이제 방법이 나와 있어요. 사이트가 뭐라고요? 예, 프랙티컬 사이콜로지라는 네. 프랙티컬 사이콜로지. 네, 저보다 발음이 예. 너무 좋으셔서 정말 제가 뭘 하면 안 되겠습니다. 프랙티컬 사이콜로지. 예, 근데 여기에서 4가지의 방법으로 이 연휴를 즐겨라. 이거는 이 국회의원뿐만 아니라 현직 국회의원뿐만 아니라 이 시간을 함께 하시는 우리 이제 이 봉주루 파티의 예. 애청자 여러분들도 해당된다고 봐요. 예. 그래서 4가지의 방식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연휴 때 하기 좋은 거. 하기 좋은 거. 첫째, 운동을 해라. 운동을 해라. 네, 그래서 맞아요. 몸을 자꾸 움직여야 된다는 현대인들이 거예요. 바빠고 운동 못하는데 네. 그럼 막 과격하게 하려는 게 아니고 산책이라도 하고 그렇죠. 좀 뭐 속보라도 조깅도 하고. 하고 그다음에 요즘은 유튜브에 보면 운동하는 방법이 쫓아줘. 너무 많이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한 15분 20분 쫓아하는 거 그럼요. 그대로 쫓아하면 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 운동을 해서 그럼 운동을 하면 제일 좋은 게 뭐냐면 에너지 레벨이 올라간다는 거예요. 특히 이 피지컬한 이 몸의 레벨이 올라가는 것뿐만 아니라 머릿속에 멘탈 레벨도 엄청 올라가서 낙관주의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뭘 할 수 있겠어? 저놈의 아들놈이 저거 뭐 저기 밥벌이나 하겠어?
이런 생각을 하다가 막 운동을 하고 하면은 그래도 우리 아들이 공부는 못했지만은 사교성이 좋으니까 장사를 하면 잘 될 거야. 이런 식으로 낙관적으로 든다는 거예요. 본인의 에너지도 충만하기 때문에 사실은 우울증의 처방을 대부분의 정신과 의사들이 운동을 처방을 합니다. 네. 에너지 레벨이 올라가면 네. 낙천적이 된다. 그리고 우울증도 없어지고요. 그래서 어허. 가장 중요한 건 운동을 해라. 예.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번째로는 독서를 하라고 그래요. 리딩을 꼽아요. 근데 우리가 요즘은 정말 이 책벌레의 멸종 시대가 되고 책이라는 건 사는 것이 아닌 시대가 되고 너무 보는 시대이기 때문에 예. 참 이게 문제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서 뭐라 하냐면 책을 읽는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를 얘기해요. 여기서는 이렇게 얘기해요. 이제 대학은 어떻게 보면 쓸모없는 지식을 주는 곳으로 돼서 대학을 나왔다고 해서 그 사람의 미래가 결정되지는 않는다. 아하. 그래서 대학이 이 시대의 흐름을 쫓아가지 못한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빌 게이츠도 하버드 대학 중퇴한다든지 그렇죠. 뭐 본인이 후회한다고는 했습니다마는 어쨌든 대학이 이 빠른 시대를 광속으로 가는 시대를 쫓아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저기 프랙티컬 사이콜로지에서는 뭐라고 하냐면은 책이 중요하다 이래요. 이 책이라는 것을 자기가 원하는 분야에 대해서 이 시대에 3권의 책만 읽으면 그 분야의 전문가가 된다. 저는 이거 수긍합니다. 많이 읽을 필요도 없고 꼭 네. 정확한 거 3권을 정독하고 그렇죠. 숙도하고 하면 전문가가 된다. 네, 제가 이제 베트남을 갔을 때 베트남에 대해서 굉장히 레퍼런스가 좋은 책을 3권을 읽고 갔어요. 예. 아주 정독을 해서 가서 보니까 베트남 사람 만나서 얘기하고 이렇게 보면 너 어떻게 그렇게 베트남에 대해서 잘 아냐. 저 진짜 그때 3권 읽고 갔었거든요. 예. 그래서 그 점에 있어서 리딩을 해라. 그다음에 이제 3번째로는 자기 성찰을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기에서는 메디테이션이라는 단어를 사용을 합니다. 예, 그러니까 명상. 명상을 하라. 그러면서 10분 동안에 눈을 탁 감고 가부좌를 틀고 어허. 내 인생에 대해서도 생각하고 나의 배우자에 대해서도 생각하고 내가 꼭 만나야 되는데 못 만난 친구들에 대해서도 생각하고 그래서 20분 동안 명상을 하게 되면은 자신의 인생이 매우 행복 지수가 높아진다. 예.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메디테이션 명상을 하라. 네. 그리고 무엇보다도 자신의 습관이 교정될 수가 있다. 그 효과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두뇌의 밸런스가 좋아진다고도 그래요. 우리가 우뇌형 인간이 있고 좌뇌형 예. 인간이 있는데 남자들은 보통 우뇌형 인간이기 때문에 직관력이 뛰어나지 못해요. 그래서 부부싸움을 할 때는 이 좌뇌를 통해 가지고 무한한 상상력을 펼치는 이 부인한테 맨날 부부싸움에 백전백패를 하는 겁니다. 남자들은 뭐 말할 것만 논리적으로 얘기하는데 당신 시댁에 잘해야 되지 않겠어. 어머니 섭섭해 하시잖아. 뭐 이러는데 부인이 딱 뭐라고 하냐면 그래 잘해야지. 그런데 당신은 우리 엄마 아빠한테 어떻게 했어? 지난번에 엄마 아빠 생일에 당신 가기나 했어? 전화 안 통했어? 이러고 나면 백전백패인 거죠. 그만큼 이제 순발력이 이제 우뇌의 순발력이 여성들이 뛰어나다는 거죠. 예. 그다음에 4번째로는 어떤 얘기를 하냐면 취미를 즐겨라. 이렇게 취미를 얘기해요. 즐겨라. 그러니까 휴가 기간만이라도 자기가 좋아하는 거 하다못해 분갈이를 하면서 얼마나 마음이 좋아지겠어요. 그다음에 목공을 좋아하는 사람이 진짜 뚜다뚜다 의자라도 하나 만들 때의 그 기쁨 또 음악을 좋아하면은 하루 종일 뭐 클래식 음악 이것 나훈아의 음악을 티켓은 못 사지만은 하루 종일 듣는다든지 이래서 취미 생활을 즐기면서 프리타임, 할리데이 이 예. 추석에 황금 같은 10일을 보내시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예. 지난 휴가 때 문재인 네. 대통령께서 명경만리를 읽었다 그랬잖아요. 네, 네. 그 얼마 전에 그 누군가 기자가 얘기했는데 그 명경만리 내용을 너무나 잘 깊게 이 숙지하고 있고 네. 얘기하실 때마다 그걸 인용을 오. 한대요. 그러니까 휴가를 아주 잘 보내신 거예요. 읽으라고 권하고 또. 네, 네, 진짜 독서를 하면 네, 보통 사람들이 막 다독을 잘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네. 다독보다도 정말 그쪽에 전문적인 서적 2-3권 정도를 읽고 정독을 하고 잘 숙지하면 네. 최고의 전문가가 된다. 그 분야에 알고 싶으면 책 3권을 정독하라. 그러면 전문가가 된다. 당연하죠. 왜냐하면 한 권의 책을 쓰기 위해서 그 전문가는 그 인생을 얼마나 건 많은 건데. 그렇죠. 맞아요. 몇 년은 거는 거니까요. 예. 네.
제가 많이 읽진 않아도 정독을 하는 스타일이거든요. 아 그래요? 왜 그런지 모르시죠? 왜요? 청시잖아요. 아 정말 아재 개그 금지법을 어서 정말 누가 만들어야 되는데 진중권 교수의 소원이잖아요. 아재 개그만 금지법 만들어서 정봉주의 입을 막어라. 네. 아 진중권 교수 귀여워요. 귀엽죠. 귀엽고 예. 제가 이제 진 교수를 이렇게 겪어 보니까 굉장히 교양 있고 마음이 약한 사람이고 그리고 양반이에요. 여려요. 맑아요 그리고. 막 그냥 파르륵 하지만은 귀엽죠. 금방 잊어먹어요. 자기가 파르르한 거. 귀여워요. 귀여워요. 듣고 있나 진중권. 아 진짜 독서하라, 운동하라, 독서하라, 명상하라 그리고 취미생활을 즐겨라. 네. 아니 영화 못 좋아하시는 분들 직장생활하면서 일하느라고 영화 못 본 경우 그렇죠. 많거든요. 근데 추석 특집들 많이 나오잖아요. 네. 영화관도 갔다가 TV도 그럼요. 봤다가 요즘 IPTV에서 다운로드해서 볼 수도 있고 영화 잔뜩 보세요. 네, 저도 영화를 주로 요즘 집에서 봐요. 근데 이 취미생활을 즐기게 되면은 그 웹사이트에서는 뭐가 가장 큰 소득이냐 열정이 생긴대요. 자기가 이제 취미생활을 그냥 아주 담뿍 즐기면 충만하게 즐기면은 그러네요. 사람이 열정적으로 된다는 거예요. 예. 뭐가 하고 싶고. 알겠습니다. 근데 네 가지 운동하라, 네. 독서하라, 명상하라, 취미생활 즐겨라 말씀은 좋은데 네. 정치인들에게 너무 이상적이니 이상적일 수는 있지만 이렇게 한 분 있어요. 정치인 중에도 그래요? 유일무이하게 유일무이하게. 오, 궁금한데 누구신지? 조순영 의원. 아, 전 의원. 조순영 의원은요. 네. 제가 떨어지고 나서 국회 도서관을 갔더니 네. 그분이 고유하지 않는 떨어진 의원들도 그 조금 약간 VIP처럼 자리를 주거든요. 네. 근데 그분은 국회 도서관에 단거래요. 지정석이 있으셨어요. 그분. 지정석이 있고 또 식당. 네. 식당도 꼭 구내식당하고. 네. 그러니까 지역구에는 전혀 돌보질 않으시고 책 보고 연구하시고 그래서 그분이 이제 법치라든가 이런 점에 있어서는 대표적인 의원으로서 왜냐하면 법의 모순이라든가 이런 거를 하나하나 끄집어내 갖고 청문회가 이제 변호사죠? 다시 반전되고 그러셨죠. 예, 미스터 쓴소리 그분 얘기하시는 그렇죠. 거죠. 아. 그리고 조순영 의원은 또 사진이 취미여서 또 취미 활동도 열심히 하시고 나름대로 산책 사모님하고 열심히 하시고 그다음에 명상도 하시고 가장 어떻게 보면은 이상적인 이 휴가를 이 의정 활동 내내 임기 기간도 그 즐기셨어요. 근데 이분이 또 재밌는 거는 이제 지금의 민주당 말고 전 민주당에서 그때는 민주당이 이제 제3야당쯤 됐을 때였어요. 그러니까 민주당에 이제 세를 올리기 위해서 이분이 그래도 인기도 좀 있고 쓴소리 이러니까 이분을 당대표로 이제 했었던 적이 있죠. 네, 했었던 예. 당대표로 이제 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당대표면 그래도 전국을 돌면서 예. 당원들도 만나고 이래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그래도 이분이 좀 바쁘시겠거니 이랬어요. 근데 이제 제가 사람을 만나러 국회 앞에 예. 별다방을 갔어요. 음. 근데 그분이 보좌관 딱 앞에 놓고 다 커피를 음미하시면서 대표인데. 이것이 아라비카 콩이지 딱 이러시더라고요. 전 의원 일로 와. 전 의원도 이 아라비아 콩으로 된 오늘의 커피를 마셔봐. 그래서 제가 의원님 지금 대표 활동하시려면 선거운동 그 지방에 가셔야죠. 그러니까 그런 걸 왜 하나 내가 다 국회의원은 국회에 있으면 되는 거예요. 이러셨어요. 나름대로 의미심장한 말이었습니다. 지역구는 잘 안 가셨어요 그러면은? 절대로 안 가셨죠. 그래갖고 선거 기간 동안에만 가시고. 근데 이제 그 지역구에 있는 그 지역 구민들이 이러셨대요. 오, 마음에는 안 독특하시네. 드나 지역 예. 구민으로서. 그러나 저런 국회의원도 2명은 곤란하지만 한 한 명쯤은 명쯤은 있어야 된다. 아, 굉장히 행복한 국회의원이셨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연구는 많이 했대요. 그럼요. 그리고 막힘이 없으셨어요. 그러니까 뭘 이렇게 여쭤보면은 그래서 정말 그 백과사전이셨어요. 그래서 저도 가끔은 그분이 그립습니다. 국회에서 이렇게 한두 마디 할 때 그러면 제가 한마디로 물어보면 10가지를 가르쳐 주셨어요. 아니 모르는 게 없는 전 작가님께서 그분이 백과사전이라고. 아유, 그러니까. 저는 될 수가 없죠. 네, 그리고 인품도 훌륭하셨어요. 예. 그래서 우리가 너무 국회의원이 이제 지역구 쓸고 다니는 조기 총사하는 국회의원이 아니라 조순영 의원님처럼 정말 나라를 큰 틀에서 걱정하시는 국회의원. 그 꿈을 열흘 동안 우리 국회의원들도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인상도 조순영 같은 경우는 넓은 물이 잔잔한
환하게 좀 안정적으로 있는 듯한 그런 그렇죠. 이미지였잖아요. 표정도 그렇고 늘 껌뻑껌뻑 눈만. 말씀도 그렇게 하시고. 그분도 귀여우셨어요. 귀여운 할아버지셨어요. 알겠습니다. 정치인들이 이번 기회에 자기를 좀 되돌아보고 좀 크게 예. 좀 보는 정치를. 그냥 그 엉덩이에 궁리했으면. 불난 그것처럼 막 급히 다니지 말고 좀 차분히 앉아서 내가 지난 1년 반 동안 어떻게 생활했는지 맞아요. 앞으로 개헌이나 이런 문제 또 어떻게 할 건지 네. 지역구 이 선거구제 개편 어떻게 할 건지 그렇죠. 지역 주민들에게 잘하고 있는지 네, 네. 가장으로서 손색이 없는지 그렇죠. 예. 네. 우리 아들은 어디서 뭐 하고 그렇죠. 있는지. 아들과 부인 단속은 잘 되고 있는지. 네. 아, 이거 웃을 일이 아닌데. 네. 알겠습니다. 전 작가님 네. 인사하시고요. 네. 청취자 여러분, 메리 추석. 네, 즐거운 추석 되시고요. 저는 광고 듣고 정치쇼 4부 순서 들어가겠습니다. 자, 추석들 보내고 1, 2, 3부까지도 잘 들으시고 이제는 좀 머리를 확 미래를 향해서 열기 위해서 과학과 정치가 만나는 시간. 추석 때 강원도에서 오시느라고 고생하신 강양구 기자님. 네, 강원도 양구에서 오지 않은 강양구 기자입니다. 계속 하다 보면 이제 자기 스스로 그럴 거야. 강원도 양구에서 온 강원도 양구에서 저를 초청하지 않을까. 양구 군수 이번에 한번 나가실래요? 아니요, 그러진 않을 내년에? 것 같고요. 네. 양구 홍보대사. 예. 근데 양구가 가기가 되게 편해졌다고. 그래요? 네. 그 경춘고속도로 그것 예. 때문인가? 경춘고속도로가 뚫리고 또 춘천에서도 예. 양구까지 또 접근하기가 되게 쉬워져서 예. 서울에서 한 맘먹으면 2시간 정도면 간다고. 양구 천문대에 계셨던 분이 저한테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그 양구로 춘천에서 배 타고 들어가잖아요. 예전에는 그랬죠. 예. 네. 그때 우리 고등학교 대학교 때 거기서 배 타고 들어가면서 데이트 코스였었어요. 봉도사님이랑 저랑 같은 세대네. 저 군대 갈 때쯤까지도 그랬어요. 그랬어요. 90년대까지도. 예. 그러니까 그때 거기 데이트 한번 갔다 오면 그때 그분들 다 어떻게 잘 살고 계시나? 그때 예. 못 돌아오셨을 것 같은데. 늘 못 돌아와요 거기까지 네네. 들어가면. 추석과 과학 잘 안 어울리는 주제인가요? 어떤 이야기 가져오셨죠? 아무래도 잘 안 어울리는 주제인데 예. 저도 그래서 고민을 했는데 이 정치쇼 작가 선생님들이 제안을 해주셨어요. 네. 2030년의 추석 풍경을 한번 그럴듯하게 재구성을 해보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면 어떨까. 2030년에 그 고스톱을 치는데 AI 인공지능들이 친다. 네, 그러니까 지금까지 저희가 뭐 4차 산업혁명이라던가 아니면 새로운 과학기술이 우리의 삶을 어떻게 바꿀지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살펴봤잖아요. 그걸 이제 복습도 할 겸 해서 추석 연휴 풍경은 그러면 어떻게 달라질까? 너무 멀리까지 가면은 좀 예측하기가 어려우니까 예. 그냥 지금의 트렌드를 염두에 두고서 한 13년 정도 후 2030년 정도 후면 그래도 이것저것 그래도 저희가 맞춰볼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예. 그때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봤습니다. 교통체증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교통체증은 많이 없어질 것 같습니다. 두 가지 면에서 이제 많이 없어질 것 같은데요. 하나는 제가 몇 차례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자율주행차. 네. 이 교통체증이 생기는 중요한 원인이 뭐냐면은 예. 운전을 하시는 분들마다 반응 속도가 다르기 때문에 생기는 게 교통체증의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거든요. 맞아요. 천천히 앞차고 거리 그냥 한참 떼놓고 가면은 괜히 그냥 자기하고 무관하면서도 막 욕하면서 운전하고 가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아니 도대체 막힐 이유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예. 올림픽대로나 강변북로 왜 이렇게 막히는지 다들 또 고속도로 다들 의아해하시잖아요. 예. 그게 이제 많은 과학자들이 조사를 해봤더니 운전하는 사람마다의 운전에 따른 반응 속도가 다르기 때문에 예. 어떤 분들은 앞차에 딱 대가고 어떤 분들은 또 약간 멀찍이 거리를 두고 가고 또 어떤 분들은 또 규정 속도를 지키는데 어떤 분들은 또 굉장히 천천히 달리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괜히 또 이렇게 또 한 번씩 차선 변경해 보시는 분들도 있으시고 예. 그런 분들이 이제 결국에는 이제 교통 정체를 낳는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인데 두 가지 면에서 교통 정체가 해소가 될 것 같은데요. 하나는 완전 자율주행 자동차가 아니더라도 아마 2030년 정도가 되면은 그 시중에 유통되는 대부분의 차들이 기본적인
자율주행 자동차 기능이 있을 테고요. 그러면은 아마 고속도로를 운행하실 때는 대부분 핸들에 손 정도만 올려놓으시고 나머지는 다 자동차한테 운전을 맡기는 경우가 대부분일 겁니다. 자율주행 기능이 그렇게 완전히 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한 7, 80%만 완성이 된다고 할지라도 네, 그 경우에는 대부분의 자동차들이 다 거의 동일한 주행 속도로 그리고 거의 동일하게 이동하기 때문에 지금 이제 운전자 각각의 특성에 따라서 나타나는 그런 정체 요소가 상당히 해소가 될 거고요. 그리고 이제 그 지난 시간에 제가 3월 인터넷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죠. IoT. 예, IoT. 그러니까 자동차마다 이제 그 GPS랑 연결돼 있는 인터넷 신호기 같은 것들이 다 이제 달릴 테고요, 당연히. 그리고 도로에도 그런 것들이 아마 깔릴 거예요. 지금 이제 도로교통공사라든가 아니면은 그 국토부 이런 데서 이제 도로마다 이제 그런 센서들을 해가지고 어떤 부분이 막히고 어떤 부분이 막히지 않는지를 네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예. 네. 그러니까 우리가 내비를 이런 거네요. 우리가 내비를 보면서 내비에 따라서 운전자가 운전을 하는데 네. 이제 내비 기능 자체가 장착이 돼 갖고 자율주행을 이 차가 알아서 내비에 근거해서 가는데 네. 내비를 읽는 차의 기능들이 똑같아지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이런 겁니다. 지금도 이제 그 데이터들이 자꾸 막 모아져가지고 도로가 막히면 그 막힌 도로를 이제 피해가지고 가잖아요. 예. 그런데 다들 또 막힌 도로를 피해가다 보니까 거기서, 또 거기서 또 이제 또 만나서 막히는. 반가워요. 그리고 또 막혔으니까 또 찢어졌다가 또 저쪽 가서 또 만나. 네. 아 반가워요. 또 막혔어요. 네네. 그런데 이제 지금은 이제 어쨌든 간에 도로에도 센서들이 다 이제 앞으로는 붙어가지고 이 도로에 어느 정도 정체가 시작되려고 하면은 이제 시그널들을 이제 보내는 거죠. 예. 각각의 GPS로. 그러면은 이제 차는 자율주행 또 다른 네, 길로 알아서 가고. 다른 길로 예. 가고. 그러면은 어쨌든 그 두 가지, 그러니까 자동차의 자율주행 기능 부분적으로라도 자율주행 기능과 그리고 자동차 도로에 연결돼 있는 IoT 센서들이 협업을 해서 지금보다는 교통 정체가 굉장히 많이 줄어들 것 같다라는 생각. 그리고 또 2030년 되면 절대 인구가 줄어들거든요. 네, 제가 지금 그 말씀 드리려고 예. 딱 했는데 통했습니다. 예. 예. 일단 기본적으로 인구가 2030년이 되면은 줄어들어요, 굉장히. 예. 인구가 굉장히 줄어들고 그리고 그때 되면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도시 인구가 시골 인구를 굉장히 많이 압도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보다는 규경 인구 자체가 상당히 사라질 가능성도 있어요. 네. 2023년인가 이렇게 정점을 찍고 그때부터 이제 하강하고 네, 맞습니다. 2030년, 35년쯤 되면 지금 있는 지방의 도시들 네. 이런 게 한 3분의 2가 사라진다. 3분의 1이 사라진다. 네. 그러니까 이제 지금 같은 경우에는 도시에 일하는 이제 청장년층들이 예. 이제 시골이나 고향에 있는 노년층들을 찾아가는 시기 이제 그렇죠. 귀경이잖아요. 예. 근데 그때가 되면은 청장년층 인구와 노년층 인구가 거의 비슷해지고 그렇죠. 그리고 또 노년층의 상당 부분들이 시골에 계시는 게 아니라 도시에 거주를 하고 계실 가능성이 굉장히 크고 그리고 지금 수도권에 굉장히 지금 과밀화가 되어 있는데 예. 그건 어떤 식으로든지 간에 해소가 되어야 되는 방향으로 갈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 걸 생각을 해보면은 뭐 70년대, 80년대, 90년대 그리고 지금까지도 이렇게 흔히 이제 민족 대이동이라고 하는 기경 풍경은 2030년이 없어지겠죠. 되면은 상당 부분 옛날 일이 되지 않을까 하는 아니 생각을 그때쯤 해봅니다. 되면 그 우리 세대 네. 베이비 부머 세대가 이제 완전 노령층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때 몇 세가 돼서 2030년 되면 그거는 묻지 마세요. 국가 기밀이에요. 한 50 되시나? 50 정도 되죠. 이제. 예, 제가 1980년 원숭이 뛰니까요. 네네네. 그러니까 지금 시골에 계신 분들이 한 5년, 10년 뒤면 점점 그 소멸하면서 네. 그러면서 이제 또 베이비 부머 세대들도 고향이 대체로 이 수도권 일대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예? 아무래도 삶에 오랫동안 있었던 삶의 토전도 수도권일 때고 예. 그러다 보니까 자식들이 고향에 간다라는 개념도 청장년층이랑은 상당히 달라지지 않을까 싶은 야, 생각이 그리고 한 듭니다. 100년, 150년만 더 지나가면 예를 들어 지금 우리가 2030년 얘기하잖아요. 네, 2130년 혹은 2150년 한 100년이나 120년 뒤인데 이때는
정말 고향 갈 이유가 없는데 우리 일의 상당 부분을 사이보그들이 대신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고향 갈 이유도 없을 뿐만 아니라 예. 그때 되면 가족이란 개념 자체가 예. 지금이랑은 굉장히 다른 방향이 되지 그렇죠. 않을까요? 그 얘기는 이제 또 기회가 있으면 나중에 예. 하기로 하고요. 네. 자, 그리고 그래서 일단 교통체증이 없어진다. 네. 그리고 자율주행 차량들이 늘어나니까 아까처럼 핸들에 살짝 손만 올려놓고 네. 또 그러니까 완벽 자율주행이 있으면 아예 운전할 일 없어지는 거 그러니까 아니에요? 이제 이건 참 조심스럽습니다. 제가 이제 저번에 자율주행 자동차 말씀을 드릴 때도 사실 그 자율주행 자동차와 관련된 전문적인 연구를 수행하시는 과학자나 엔지니어들은 기술적으로는 2020년이 되면 예. 자율주행 기능은 완성이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예. 2020년이면 3년 후잖아요. 그러니까 3년 후면은 이제 이 정도가 된다는 거죠. 그때 방송 때도 얘기를 드렸는데 예를 들어 봉도사님이 이제 그 운전해가지고 부산의 해운대 가서 강연을 한 다음에 예. 거기서 이제 소주 한 잔 하신 거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근데 어쨌든 소주 한 잔 하신 다음에 운전을 해서는 안 되잖아요. 그렇죠. 네, 당연히 안 오. 되죠. 당연히 안 되니까 깜짝이야. 당연히 안 되니까 이제 뭐 KTX를 타고 이제 올라온다고 가정을 하면은 자동차가 부산에 남아 있잖아요. 그러면 그 자동차를 야 너는 내일 우리 주차장으로 가 있어라. 서울에 있는 그 정도의 기능이 3년이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겠네. 지난번에 한번 얘기했죠. 네, 3년이면 된다는 겁니다. 근데 지금은 어떻게 되냐면 그 탁송해야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네. 탁송해야 되니까 그 KTX 타고 오면 2시간 반 올 거를 네, 내 차로 오게 되면 5시간 오거든요. 네, 네. 그렇다고 또 같이 탈 수도 없고 근데 탁송이면 부산서역까지 탁송이면 30만 원이 넘어요. 그러니까요. 근데 어쨌든 간에 부산 해운대 횟집의 주차장에 있었던 자동차를 알아서 그냥 이제 서머한다 그러죠. 소환하면은 서울에 있는 봉도사님 댁 주차장으로 가 있다 차가. 예. 그 정도의 기능이 2020년이니까 한 3년 후면 완성은 된다. 예. 그런데 여기서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저희가 그 이제 오토매틱 예. 오토매틱이 개발된 게 1930년대거든요. 근데 그게 그 자동 변속기가 개발된 게 1930년대인데 그게 그 기능이 장착된 자동차들이 도로를 다니기 시작한 건 1990년대 정도부터거든요. 상용화된 게. 상용화된 게. 그러니까 이제 거의 한 60년 정도 예. 안전성에 대한 검증을 거친 거죠. 그렇기 때문에 2020년에 기술적으로 완성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완전 자율주행 기능을 가지고 있는 자동차들이 도로를 다니게 되는 모습을 저희가 얼마나 빨리 보게 될지는 잘 모르겠는데 2040년에 볼 것 같아요. 네. 근데 2030년 요즘에는 이제 또 신기술에 대해서 갈수록 이제 좀 이렇게 적응 속도가 빨라지니까. 적응 속도가 빨라지고 있고 아하. 또 많은 분들이 이렇게 거부감이 별로 없잖아요. 예.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2030년 정도가 되면 완전 자율주행 기능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거의 자동차의 80-90% 운행과 관련된 자율주행 기능이 장착된 차들이 도로를 장착하게 될 테고 그렇게 되면 사실은 평소에 운전자가 하는 일은 그냥 핸들에다가 손 하나 정도 올려놓는 일 정도. 예. 이렇게 자면서. 모르죠. 이제 그러다 보면 자는 사람도 생길 테고 예. 분명히 자면서 이제 이렇게 올려놓는 예, 분명히 이제 딴짓하는 사람들도 생길 테죠. 음. 그러니까 작년 5월에 이제 테슬라 같은 경우에 이제 전기차 만드는 예. 일론 머스크의 테슬라에서 만드는 전기차는 예. 상당히 고도의 자율주행 기능이 장착돼 있는데 아니나 다를까 작년 5월에 사고가 났었는데 어떤 사고가 났었냐면은 테슬라 자동차의 자율주행 기능을 켜놓고 영화를 보다가 그 테슬라 자동차의 자율주행 기능 흰색 트레일러를 그냥 박아버린 거예요. 왜 그 기능이 작동이 안 됐어요? 흰색 트레일러를 돌로 생각한 겁니다. 아니 하늘의 구름으로 인식한 거예요. 그러니까 의외로 인공지능이 굉장히 잘할 것 같지만 제가 이것도 이제 몇 차례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간단한 걸 못해요. 그러니까 도로에 있는 종이 박스와 그리고 돌멩이를 구분을 못해요. 야, 이제 내가 이해했네. 예. 되게 궁금한 게 왜 내가 복잡한 건 잘하는데 간단한 걸 못하나 했더니 인공지능이었네. 내가 뭐 그런 거랑 비슷한지 모르겠는데 이걸 받아줘야 되나 말아야 되나. 예, 어쨌든 간에 인공지능이 굉장히 똑똑해 보이는데 의외로 사람으로서는 너무 어이가 없는 실수들을 합니다. 근데 예. 그 작년 5월에 사고가 난 테슬라 자동차도 나중에 분석을 해봤더니 그 테슬라의 그 인공지능이
앞에 하얀색 트레이너가 있는데 그 하얀색 트레이너를 파란 하늘의 흰색 구름이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예. 그래서 피할 생각을 못 하고 그냥 박아서 결국 운전자가 불행히 또 죽었습니다. 어머머. 그래가지고 이제 자율주행 기능을 가진 자동차의 안전성을 이제 대대적으로 이제 검토해보는 기회가 되었는데 가족들이 그럼 테슬라 그 앨런 머스크를 그 상대로 소송했어요? 테슬라 회사 상대로 소송했어요? 제가 소송을 했는지는 정확하게 모르겠고요. 예. 어쨌든 교통당국에 강력하게 이제 이의 제기가 들어가가지고 예. 교통당국에서 테슬라뿐만 아니라 뭐 구글의 자율주행 자동차 등등의 데이터들을 다 취합을 해가지고 안전성을 검토해보는 계기가 되었는데 우리나라 같으면은 이제 약간 또 이렇게 집단 정서 같은 게 있어가지고 당연히 자율주행 기능에 자율주행 자동차에 제동을 걸어야 된다 이런 식으로 결론이 날 가능성이 좀 있잖아요. 근데 미국은 또 그런 면에서는 또 데이터를 굉장히 중요시하는 사회이기 예. 때문에 어떤 식으로 결론이 났냐면은 반전 결론이 났어요. 어떻게요? 자율주행 기능으로 사람이 죽었잖아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교통당국이 이제 방대한 데이터들을 가지고 조사를 해봤더니 결론을 내렸는데 자율주행 기능에 안전에 문제가 없다. 왜 문제가 없냐면 자율주행 기능을 가지고 도로를 운행한 자동차랑 그 같은 기간 동안에 일반 사람이 운전한 자동차의 교통사고의 정도를 비교를 해보니까 사람들이 한 게 훨씬 더 많았다. 네, 에어백이 터질 정도의 큰 사고는 사람이 운전했을 때가 훨씬 더 많았다. 그래서 굳이 이 사고는 비극적인 사고지만 자율주행 자동차가 사람이 운전하는 자동차보다 더 위험하다라고 결론을 내릴 만한 근거가 없다. 합리적이네요. 왜냐하면 네. 그 인공지능 자율주행 자동차는 무조건 안전해야 된다라고 하는 선언적 판단을 갖고 있었던 거야 우리가. 네네. 근데 상대적으로 비교해 보면 더 안전한 차량이었던 거죠. 네네네. 사고율이 더 떨어지고. 네. 자, 그러면 이제 자율주행 자동차가 도로를 덮으면서 사고율은 좀 떨어지고 사고율 떨어지고 교통 체증도 좀 없어지고. 교통 체중도 좀 그럼 이제 없어지고. 맘 놓고 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제 먹고 자도 돼. 그렇죠. 차 타고. 먹어야죠. 음식은 어떻게 바뀔까요? 글쎄 명절 음식이 지금이랑 그렇게 많이 바뀔지는 잘 모르겠어요. 전을 붙이는 로봇은 일단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예. 일단 상당수가 매식이 될 것 같고요. 매식. 예, 문화적으로 예. 보면 사서 뭐 이렇게 집에서 막 지지고 먹고 이런 게 뭐 그럼 얼마나 되겠습니까? 식당을 오픈할까? 명절을 위한 2030년. 네, 상당수는 지지고 먹고 하는 것들은 다 이제 뭔가 로봇이 할것 어딘가에서 같고. 만들어져 가지고 올 텐데 그걸 사람이 할지 로봇이 할지는 모르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이제 저랑 봉도사님이 이제 또 항상 통하는 그런 대목이 나오는데 예. 자 만약에 저희가 최저임금이 높아지고 예. 노동의 가치가 높아지면 음흠. 2030년이 되면은 그런 단순한 요리 같은 경우에 상당 부분은 로봇이 하는 식으로 가겠죠. 예. 그런데 그때도 최저임금도 낮고 예. 취직이 안 돼 있는 사람들도 많고 사람의 인건비가 싸면은 그 사람이 로봇을 도입하는 것보다 사람의 인건비가 더 싸면은 지금과 같은 분위기의 자본주의 사회가 2030년에도 그대로 지속이 돼 있다면은 예. 당연히 많은 기업들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비용을 들여서 로봇 설치를 하겠어요? 아니면은 싼. 싼 사람들을 쓰겠어요? 예. 그러니까 이런 게 이제 저희가 기술이 발달하면은 당연히 기술이 발달하는 쪽으로 기계를 도입하는 쪽으로 갈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지만은 이 상대적으로 기술의 그러네. 도입의 역사를 보면 꼭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노동조합을 와해시키고 노동자들에게 비싼 인건비를 안 줘도 되는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기계화가 도입이 되지만 굉장히 싼 인건비에 사람들이 넘쳐나고 그런 사람들을 마음대로 쓸 수 있게 되면은 기계화가 되는 게 여러 사람들의 이익을 위해서 훨씬 더 좋음에도 불구하고 예. 이제 그렇지 않은 방향으로 갈 가능성이 크다라는 거죠. 근데 전에 네. 3D 프린트, 3D 프린트로 음식도 만들어낼 수 있다. 그렇죠. 이 얘기했었잖아요. 네네. 그럼 그때쯤 되면 3D 프린트로 음식 빵빵 찍어내는 거 아닐까? 빵빵 찍어낼 수 있겠죠. 예. 두 가지인데 그래서 그것도 이제 두 가지인데 예. 2030년이 되면은 집집마다 음식을 만드는 3D 푸드 프린터가 지금 전자레인지처럼 있을 가능성이 있고 예. 그러면은 이제 상당수의 이제 요리들이 이 3D 푸드 프린터를 통해서 만들어질 가능성도 있는데 왜 3D라 그래? 3D라 그래? 3D 네. 예. 집집마다 3D 프린터가 있긴 있을 텐데 예. 근데 저는 그것도 오지 않은 경우라서 모르겠는데 여기 지금 두 가지 케이스가 있는 거죠. 3D 프린터로 이제 추석 음식을 만들 수 있는 집이 있고 만들 수 있는 선택지가 있고 그리고 사람이 직접 만든
저렴한 노동력의 사람이 직접 만든 예. 추석 음식이 있다면은 그 가격 차이는 또 어떻게 될까? 그 어떤 사람들은 3D 프린터로 되게 프로그래밍 되어가지고 즉석 음식과 거의 비슷한 추석 음식을 먹고 예. 또 어떤 사람들은 싼 인건비의 사람들이 어쨌든 간에 만든 지금과 같은 추석 음식을 먹게 될까? 예. 그것도 저는 2030년에 한 풍경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양극화가 들어요. 될 수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복지 비용을 많이 준비를 해야 돼요. 네, 맞습니다. 30년의 추석은 또 어떤 변화를 예상하세요? 예를 들어 그 음식물 쓰레기 뭐 이런 것도 이제 설거지하고 이런 게 없어지지 않을까? 일단 30년 후에 이제 음식물 쓰레기는 저희가 그때는 이제 어쨌든 그 탈핵해야 되는 상황이기 예. 때문에 탈원전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음식물 쓰레기는 잘 모아서 예. 썩혀가지고 거기서 나오는 메탄가스를 이용해서 전기를 생산하는 데 써야 예. 되는 거고요. 아니 근데 저는 이런 네. 기술이 나올 것 같아요. 음식물 쓰레기가 싹 모아갖고 싹 뭐 리사이클링 해갖고 네. 아주 맛있는 주스. 음식물 쓰레기 주스. 그렇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왜냐하면 그때 되면은 지금보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네. 확실하게 낭비를 하지 않아야 되는 사회가 될 거예요. 그럼요. 여러 가지로 그렇죠. 지금처럼 자원을 펑펑 쓸 수가 없기 맞아요. 때문에 네. 그래서 추석 음식도 굉장히 심플해지고 네. 그리고 그런 게 아마 문화하고 세련된 트렌드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 그걸 일찍이 제가 예견하고 그 얘기를 하잖아요. 네. 리더는 국민들에게 부자 되라는 탐욕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절제를 가르쳐야 된다. 이게 미래 지향 사회, 미래의 리더십. 그래서 아마 그때 되면은 음식물 쓰레기 굉장히 적게 배출될 네. 거고요. 그렇게 적게 음식물 쓰레기가 귀하고 그걸 막 투자하고 돈이 오르는 거야. 네, 그리고 적게 배출된 음식물 쓰레기도 다 수거가 되어가지고 새로운 자원으로 음식물 쓰레기 주스. 네, 뭐 이런 거 좋아. 새로운 자원으로 아주 활용이 좋아. 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고요. 알겠습니다. 가사 노동 같은 경우도 아마 상당히 완전히 줄어들겠죠. 것이다. 예, 그래서 일 많다고 고생하시는 종손 며느리님들 2030년까지 꼭 살아계세요. 네, 그때 되면은. 그때 되면 노동이 없어집니다. 근데 그 가사노동 로봇을 관리하는 사람은 누가 될까? 그 회사를 차릴까? 가사노동. 그러니까 그때도 지금처럼 여성의 가사노동을 전담해야 된다라는 사회적인 분위기가 있어서는 안 되겠죠. 지금도 당연히. 안 그러는데 그때 가서 그런 게 있겠어요. 네, 네. 예. 자, 양구 기자님 인사하시고요. 네, 추석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봉도사와 함께하는 추석 날.